저는 진욱이고 상담 전문가이자 CISD 전문가인데요. CISD는 Critical Incident Stress Debriefing이라고 그 위기 디브리핑 전문가로 일하고 있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여기 있는 그 소개를 제가 지금 파워포인트를 보고 계시겠죠? 네, 잘 보고 있습니다. 예, 예. 제가 일일이 말로는 안 하고요. 이렇게 제가 상담과 디브리핑 사역을 하고 지금 여기서 강의하는 것을 좀 신뢰하시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쭉 적어봤습니다. 예, 저는 현재 GBT 성경번역 선교회 그 상담 전문가로 일하고 있고요. 예, 그리고 작년까지 본부에서 CIS 담당으로 3년 동안 사역했습니다. 저는 지금 현재 안식년이고 차기 사역으로 해서 기도 중에 있습니다. 제가 디브리핑 경험은 2001년부터 시작이 됐고요. 미국에서. 그다음에 그동안에 많은 훈련이 있었고 또 직접 훈련을 시켰습니다. 많은 그 전문가들을 제가 교육해서 양성을 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혹시 여기까지 뭐 질문이 있으세요? 그냥 바로 계속해서 강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제가 사실 이 줌으로 하는 강의가 처음이라서 익숙하지가 않은데 조금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제목이 코로나19 이후에 그 선교사 디브리핑이라는 제목을 했는데요. 여러분들 코로나19 이후에 떠오른 단어들이 있어요. 가장 먼저 생각나는 게 뭐죠? 대답을 아무도 안 해주시네요. 마스크요. 좀, 덕분이 다 그러겠지만, 한국은 마스크를 안 쓰면, 버스도 못 타고, 지하철도 못 타고, 그리고, 어디든 마스크 안 쓴 사람은요, 모든 사람이 피해야 되는 사람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예. 그리고, 뭐손 씻기라든지 손 소독제, 그런 것들이 지금 이제 모든 사람에게는 익숙한 일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적 거리두기. 지금도 이제 2단계가 입소권에는 실시가 되고 있는데요. 그래서 모든 음식점 외에는 뭐 카페라든지 뭐 여러 군데에서 가게에서 다 문을 닫고 또 아니면은 거기 앉아서 뭐 카페 같은 데서 앉아서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거는 예전 일이 됐고요. 어, 테이크아웃에서 커피를 마실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교회도 못 가는 상황이죠. 그리고 체온재기. 여러분들도 계속 집에서 온도계를 놔두고 체온계를 두고 체온을 재고 계시는지 모르는데 어느 관공서나 어느 지역에 갔을 때 뭐 음식점까지도 체온을 안 재면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방역이 굉장히 일상화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조금이라도 문제가 있을 때는 전수조사를 통해서 그런 이 코로나가 어떻게 퍼지고 있는지 조사가 바로바로 진행이 됩니다. 저희 아파트에서도 한 두세 번 코로나 걸린 분들이 나왔는데 그때마다 전수조사와 방역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계속 TV에서 감염의학 전문가들, 예방의학 전문가들이 나와서 계속 이런 코로나19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런 얘기들은 그전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던 것들이에요. 그리고 이제 뭐 격리, 또 이제 자가격리, 그 다음에 이제 뭐 항체, 뭐 백신 치료제, 백신도 있고 치료제도 지금 이제 바로 뉴스에서 매일 나오는 것이 뭐 모더나니 파이자니 그래서 백신제가 나왔고 그 다음에 저희도 이제 그런 혈장 치료제들이 계속 연구 개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 모든 것들이요 사실은 코로나19를 통해서 배운 거는요 면역력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런 것들을 많은 사람들이 좀 느끼고 면역력을 그 강조해서 여러 가지 뭐 약품들이나 또한 건강식품들이 아주 굉장히 많이 지금 뭐 광고나 여러 가지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면역력이라는 얘기를 많이 들어보셨는데 오늘 제가 강의할 때
요 면역력이라는 이 단어에 집중해서 강의를 하려고 합니다. 또 다른 여러 가지 코로나19 이후에 떠오르는 그런 단어들이 많은데 오늘은 집중적으로 면역력을 한번 해보기로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면역력이 떨어지면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요? 저도 이제 그때 치앙마이에서 한 5년 동안 상담센터에서 일하면서 근무를 했었는데 그 5년간 제 면역력이 형편없이 떨어졌었어요. 제가 그런 여러 가지 이제 그 몸도 그렇고 환경도 그렇고 여러 가지가 내 면역력을 지켜주지 못했어요. 그래서 많이 떨어져서 여러 가지 내 신체적 그다음에 정신적 증상들이 있었거든요. 면역력 떨어지면 먼저 그 피로를 풀 수 없는 상태가 돼요. 만성 피로라 그러죠. 아무리 그 피로를 풀려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해도 그 피로가 풀리지가 않아요. 계속 피로를 달고 사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그 피로와 함께 오는 것이 두통, 근육통, 여러 가지 또 노이로제 증상 이런 것들이 생겨요. 그 다음에 조금 더 면역력이 떨어지면 그런 이제 증상으로 직접적으로 헤르메스병이라는 모든 내 신체 부위가 허는 병이 생겨요. 그래서 입안이 헐고 코가 헐고 네, 뭐 여러 가지 그 습기가 많은 그런 신체 부위에 여러 가지 그런 그 병균들, 바이러스들이 침투해서 허는 그런 헤르메스 병이 걸리고 그것이 극대화된 것이 이제 대상포진이라는 그런 병들이 걸립니다. 그리고 이제 일단 간이 안 좋아져서 이게 해독이 면역력이 떨어지면 이 몸의 상태에 해독이 안 돼서 간에 타격이 갑니다. 그래서 간이 나빠지면 바로 또 눈으로 오고 이 다크서클을 시작으로 이 눈이 피로하고 눈에 치명적인 또 그런 안 좋은 일들이 생기죠. 그 다음에 이 이제 면역력이 떨어지면 그런 바이러스의 여러 가지 그 위험에서 나를 지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뻑하면 감기에 걸리고 또 여러 가지 그런 그 알러지들이 생기고 또 이런 독감들에게 내가 이제 계속 침투를 당하는 그런 상태가 되죠. 그래서 결국 뭐 위장장애도 수시로 오고 또 이 대장에 문제가 생겨서 변비설사를 반복하고 그래서 이제 최고로 이제 이 면역력의 그 문제는 자가 면역 질환을 일으킬 수 있는 기본이 된다는 거예요. 면역력이 떨어지면 우리 몸의 그런 면역 체계가 완전히 맛을 잃어요. 그러니까 좀 미쳤다 그러나 그래서 막 백혈구, 적혈구가 완전 자기 역할을 못하고 아군이 아군을 죽이고 적군을 살리고 뭐 이런 일들이 일어나요. 그래서 몸에 다양한 그런 염증들이 생기죠. 그래서 모든 그 염증을 불러들이는 몸이 돼요. 특별히 이 혈관염은 굉장히 이제 무서운 건데 이 모세혈관들이 염증 덩어리들이 됩니다. 뭐 류마티스나 난치성 병인 뭐 루푸스나 이런 것들이 이제 걸리기 쉬운 그런 몸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제 각종 병에 노출이 되는 위험이 있는데 여러 가지 대사장애뿐만 아니라 또 암에도 쉽게 걸리는 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면역력을 지키고 면역력을 키우는데 우리가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써야 되는 시대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외부의 나쁜 그런 바이러스나 그런 뭐 여러 가지 세균들에게 어, 우리의 몸을 지키려면 우리 내면의 면역력을 지켜야 됩니다. 먼저 면역력을 키우려면 가장 중요한 게 체온이 유지돼야 돼요. 그러니까 암은 암은 36도, 5도에서 좀 높게는 37도 정도로 체온이 유지되지 않을 때, 35도 그대로 넘어갈 때 암이 걸리기 쉬운 몸이 돼요. 그래서 정말 내가 수시로 내 체온을 재서 이 36도, 5도를, 36.5도를 내가 유지하고 있는지를 늘 체크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면역력은 가장 최악의 그런 게 스트레스예요. 그래서 스트레스를 바로바로 풀지 못하고 쌓이게 되면 스트레스 과부하가 생겨서 면역력이 떨어지게 됩니다. 또 여러분들 물을
많이 드시는지 모르겠어요. 물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신장 투석하시는 분들 얘기하면 공통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물을 평소에 안 마신 분들이에요. 물을 우리 몸이 70% 이상 물로 돼 있고 이 모든 그 장기들이 그 물에 이렇게 촉촉하게 있어야 되는데 이 물이 말라버리면 여러 가지 위험에 노출되고 면역력이 떨어집니다. 특별히 찬물보다는 따뜻한 아니면 적어도 이런 그런 그 온도가 너무나 낮지 않은 그런 물들을 마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반신욕이나 족욕은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보통 몸이 냉해지면 열이 위로 올라가요. 그래서 위는 뜨겁고 그래서 더 또 찬물을 원하게 되고 얼음물 막 어떤 사람은 얼음을 막 씹어 먹어도 이 열이 떨어지지 않는다고 고통을 호소하시는데 다 위로 열이 올라가서 그래요. 근데 밑은 차가워. 다리나 여러 가지가. 그래서 이 열을 밑으로 내릴 때 그 전체의 그 체온이 골고루 따뜻해지는 것을 지킬 수 있습니다. 또한 적당한 운동 굉장히 중요하죠. 특별히 우리 한국은 지금 계단 오르기와 걷기의 열풍인데 굉장히 간단한 운동으로도 우리의 몸을 건강하게 지킬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따뜻한 물만 많이 마시는 게 아니라 우리 인간은 서로 이렇게 고립되거나 또 혼자 있으면 그 모든 병에 노출되기가 쉬워요. 그래서 외로움은 모든 병을 끌어들이는 쥐남철이다 뭐 이런 얘기도 하는데 그 적정한 그 따뜻한 인간관계를 우리가 얼마나 맺고 있는지도 이 면역력과 깊은 관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빨간색이 또 나왔죠. 가장 중요한 게요. 어릴 때부터 이 면역의 강력한 그 체질로 자라게 하는 게 있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어릴 때 경험이 어떤 애에 따라서 내가 면역력이 많은지 아닌지가 결정이 되거든요. 여러분, 이거는 그냥 조심스럽게 제가 말하지만 지금 미국이나 뭐 유럽이나 서유럽이나 이런 데 훨씬 더 이 지금 코로나19가 기승을 하거든요. 물론 이제 뭐 여러 가지 뭐 마스크를 안 쓴다든지 여러 이유도 있겠지만 제 생각에는 그분들이 이런 그 어릴 때 이 경험이 소위 말하자면 그 면역력을 키우는데 내성을 기르는데 취약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요즘에 그러니까 이제 경험이 없는 거죠. 그런 그 예를 들면 이제 백신도 결국은 그 경험해 주기 위해서 그러거든요. 약간의 그런 바이러스를 넣어서 적혈구가 그 백신을 이겨낼 수 있는 경험을 하도록 기회를 주면서 항체가 생기도록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게 전혀 없을 때는 완전히 이제 훨씬 더 그런 바이러스 같은 것들이 어 기승을 부리는 몸 상태가 돼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어떤 경험을 했느냐가 이 면역력을 내가 이미 내장돼서 이렇게 생활을 하는지 아닌지를 결정이 됩니다. 제가 이제 강의할 때 혹시라도 이해가 안 되면 나중에 질문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면역력과 이제 항체, 백신이죠. 그럼 그건 또 어떻게 다른가? 이제 제가 뒤에서 계속 강의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면역력의 그 힘, 면역력이 높은 사람의 특징 이런 것도 이제 조금씩 강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면역력이 이제 계속 지금 우리가 신체적인 얘기를 했는데 마음의 면역력이라는 것도 있어요. 거의 유사해요. 이 신체 면역력을 키우는 그 방법과 마음의 면역력을 키우는 방법이 거의 유사해요. 그래서 우선은 마음의 면역력 키우기를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내면의 그 면역력, 내면의 힘이 자랄 수 있는 토양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내가 이제 시간 관계상 신체의 어떤 면역에 대한 거는 조금 내가 스킵을 했는데 일단 이제 시간이 좀 나면 다시 돌아가서 그 얘기를 좀 하고 싶은데요. 먼저 마음의 면역력 얘기를 좀 했으면 좋겠어요. 내면의 그 면역력, 내면의 힘, 외부의 공격으로부터 외부의 그 적들로부터 내 마음을
어, 지킬 수 있는 그런 힘을 어떤 그 소양이 있을 때 가질 수 있는지를 조금 설명을 하겠습니다. 먼저 건강한 존재감이라는 게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제 존재감이 뭐 자존감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실 이 존재감이라는 건요 엄마 뱃속에 있을 때 생기는 거예요. 태어나서 생기는 게 아니라 이미 엄마 뱃속에 있을 때 이 아이에게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 뱃속에 있을 때 예를 들면 얘가 왜 이때 생겨가지고 나를 고생시키나 뭐 이런 생각을 한다든지 어머니가 얘가 있는 게 별로 행복하지가 않아 이런 마음을 그 엄마가 가지면 그 아이에게 전달이 돼요. 제가 한번 어떤 자매를 상담했는데 어떤 자매가 자기는 남편을 만나서 결혼하기 전까지 그래서 남편에게 얘기를 듣기 전까지는 모든 사람이 항상 죽음을 생각하는 줄 알았어요. 자기는 30이 넘어서 결혼을 했는데 항상 죽음을 생각해요. 그래서 내가 죽어야 되나 보다. 어떻게 죽지 않을까. 죽음을 계속 묵상하고 살았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을 자기 남편을 통해서 발견을 했다는 거예요. 그분이 왜 그런 그 죽음을 늘 생각했냐면 어머니가 그 낙태를 하려고 우리 그 아기를 그 자매님이 뱃속에 있을 때 띄려고 중절을 하려고 음, 한 10번 넘게 시도를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결국은 그 아기가 살았어요. 살아서 태어났는데 근데 이제 아무래도 뱃속에 있을 때 계속 엄마가 얘를 없애야 된다, 없애야 된다라는 그런 심리가 있었기 때문에 그 아이는 계속 죽음의 위협에서 항상 노출돼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두렵고 무섭고 죽어야 되는 것 같은 느낌이 들고 자살을 해야 될 것 같고 근데 계속 그런 감정 속에 살았어요. 그러니까 건강한 존재감이 없었던 거예요. 내 존재가 이 땅에 아주 태어났을 때 환영받고 엄마 뱃속에 있을 때 이미 그런 일들이 일어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할 때 건강한 존재감이 생길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정체성은 또 다른 문제예요. 분명한 정체성은 who I am, 내가 누구인가가 분명해야 돼요. 그래서 그런 거 내 정체성을 규정하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겠지만 가장 먼저는 내 바운드리라고 그러죠. 보통 바운드리라고 그러죠. 내가 누구이고 내가 어디까지가 나고 내가 아닌 건 누구고 이런 게 있어야 돼요. 근데 이제 그런 게 이제 혼재돼서 내가 누구인지 모르겠어요. 이러는 그 사람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리고 또 그 아이덴티티는 곧 퍼스널리티예요. 그래서 내가 어떤 성격을 가진, 어떤 성품을 가진 채로 그런 어떤 선호도를 가진 채로 일생을 태어났는지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 가지 검사를 통해서 이런 내가 어떤 사람인지, 누구인지, 그런 정체성을 발견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어렸을 때 여러 가지 상처가 있어요. 트라우마가 있고, 또 이제 여러 가지 인간관계 속에서 온 그 마음의 상처들, 쓴뿌리들, 그런 것들이 어렸을 때부터 계속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이런 것들이 제거가 되지 않으면 계속 그런 것들 때문에 써야 되는 에너지가 너무 많이 들어서 정작 에너지가 건강을 지키는데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굉장히 그 취약한, 굉장히 약한 사람으로 생활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 뭐 정체성, 존재감 나왔지만 또 이 자아인식은 또 다른 얘기예요. 그 자아인식은 이제 성경에서도 우리가 우리한테 스스로 속는 존재들이라고 말씀이 나왔듯이 내가 나를 속여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 나한테 깜빡 속는 그게 이제 김선수 그 양반. 예, 여보세요? 여보세요? 어쨌든 방어 기제라고 그 셀프 디펜시브 메커니즘이라는 그런 그 방어 기제가 나한테 속게 만드는 겁니다. 우리 인간은 내가 나를 속이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존재가 됐어요. 그렇게 연약한 존재들인데 그래도 주님 안에서 성령 안에서 내가 자주 쓰는 방어 기제는 뭔지 내가 나를 어떻게 속이고 있는지를 충분히 알아야 되고
거기에 대한 객관화 작업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남들은 다 아는데 나만 나를 모르는 그런 경우도 생깁니다. 여러 가지 또 마음의 면역력은 아까 내성하고 연결이 되는데요. 어릴 때 경험. 먼저 실패와 어려움을 경험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보통 유도 같은 거나 태권도도 낙법부터 배우게 한다 그랬는데 한 번도 이런 어려움을 경험해 보지 못하고 실패를 경험해 보지 못한 사람은 굉장히 취약한 사람이 돼요. 그래서 어린 아이일수록 자기 때부터 스스로 시도했을 때 거기서 실패도 경험하고 또 성취도 경험하고 이런 경험들이 그 사람의 면역력, 마음의 면역력을 키우는 데 굉장히 중요한데 그런 것이 없는, 그런 기회조차 없는 그런 아이들은 상당히 자기가 누구인지도 모르고 자기 컨피던스도 없고 자기가 뭘 잘하는지, 자기가 뭘 못하는지도 몰라서 상당히 이 마음의 면역력을 갖기가 힘든 상태가 됩니다. 여러분들 그 리질리언스라는 말이 있어요. 회복 탄력성인데요. 그거는 이제 보통 우리가 그 일보 후퇴가 이보 전진을 위한 거다 뭐 이런 거죠. 그 회복이 빨리 될수록 회복 탄력성이 굉장히 좋은 사람이 되는데 이 회복이 빨리 된다는 건 뭐냐면 쓰러져 본 경험이 있는 사람이어야 돼요. 한 번도 쓰러져 본 적이 없는 사람들은요. 회복 탄력성을 시험할 기회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앞에 얘기한 그 낙법을 배우고 실패와 어려움을 경험하는 거랑 연결이 되는데 어렸을 때 이런 실패와 어려움을 경험하고 회복하고 그런 경험들이 많은 애들이 뇌적인 그런 마음의 면역력이 강한 사람으로 자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인간관계를 다양하게 경험을 해야 돼요. 그 중에서도 특별히 부모님과 건강한 인간관계를 맺어본 가장 중요한 대상관계가 아주 긍정적일 때 마음의 면역력이 자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모든 것 중에서 마음의 면역력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요. 이거는 먼저 우리가 기독교인이면 가장 강력한 그런 그 우리의 가치가 되는데 진솔함, 거짓이 없는 모습, 솔직하고 진솔하게 자기를 드러낼 수 있는 용기, 진솔함과 그 용기, 나의 그런 취약성을 드러내는데, 이 부끄러운 모습을 드러내는데, 어, 정말 용기가 있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할 수 있을 때 면역력, 이 마음의 내면에 힘이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내면에 힘이 없으면요 절대 진술하기가 힘들어요. 계속 거짓으로 자기 모습을 포장하고 자기의 그런 취약함이 드러날까봐 무서워하는 사람이 됩니다. 그 vulnerability를 취약함을 그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고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님 안에서 우리의 부끄러운 모습을 있는 모습 그대로 받으시는 주님 안에서 주님께만 아니라 모든 인간관계 속에서 솔직하게 대면할 수 있을 때 우리 내적인 면역력이 생긴다고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이런 내적인 면역력, 내적인 힘과 디브리핑의 상관관계를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게요. 정서 표현의 중요성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내가 어떤 감정의 지금 상황에 놓여 있는지를 본인 스스로 알아야 돼. 내 감정을 내가 만나줘야 되고, 그 만난 감정이 어떤 감정인지 분명히 알고, 그걸 표현해야 돼. 근데 이제 보통 보면은 내가 화가 났는데, 내가 화가 났는지를 모르는 사람이 너무 많고요. 네. 그리고 화를 표현하지 못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런 사람들이 우울증에 걸리거든요. 그게 인제 그 우울함은요, 우울증은 그 그 분노가 내면화됐을 때 우울하다 그래요. 그래서 이 분노를 밖으로 적절하게 이렇게 표현하는 방법을 몰라서 우울증에 걸리고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고 아니면 반대로 이 분노를 표현할 때 적절성을 잃은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과격하게 표현을 한다든지 공격적으로 다른 사람을 피해를 입히면서 표현하는 사람들도 많은데
그런 적절성과 내 그 아까 얘기했던 그 나의 아이덴티티, 나의 퍼스널리티를 분명하게 깨닫고 사람마다 다 성격이 다르거든요. 똑같지 않아요. 하나님이 벽돌 찢듯이 딱딱 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분노를 표현할 때 또 분노를 어떤 식으로 느끼는 건지도 다 스타일에 따라 달라요. 그런 거를 좀 서로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한자 암에 내가 그 한문에 조금 좀 주목하고 싶은데요. 이 암은요, 입이 세 개가 있는데 그 산이 가로막고 있어요. 그 뜻은 뭐냐면 너무 하고 싶은 말은 많은데 할 수가 없어. 그런 상황이 암을 만든다. 이렇게 저는 이제 해석을 하고 싶어요. 그래서 아까 그 체온이 떨어지는 것도 굉장히 암의 환경이 되죠. 근데 이 내면에 이 내가 내 안에 그런 그 정서적 암을 키울 수도 있고요. 정신적 암을 키울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이 내가 표현하지 못할 때 이렇게 좀 병리적으로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국은요, 제가 사실은 아까 보셨는지 모르지만 한 40개국 간 것 같아요. 40여 개국을 제가 사역하면서 간 것 같은데, 뭐 많은 나라를 갔어요. 뭐 남미 사람, 남미는 못 갔지만 남미 사람을 많이 만났고, 뭐 아프리카 사람도 많이 만났고, 그다음에 유럽인들도 많이 만났고, 미국인들도 많이 만났고, 동남아나 뭐 여러 이제 그 동아시아 사람들도 많이 만났습니다. 근데 제가 감히 말하기는 한국인은 가장 전 세계에서 가장 정서적이고 관계적인 민족이라고 제가 결론을 줬어요. 따라올 자가 없어요. 그래서 아마 K-팝이라든지 K-드라마라든지 이런 것들이 지금 전 세계를 강타하고 있을 것 같아요. 이 한국인의 이 정서, 그다음에 이 관계 이런 것들을 많이 연구할 필요가 있어요. 근데 이제 보통 이제 한국 드라마를 내가 미국인들하고 같이 보면 그 이제 외국인들이 한국 사람은 다 미친 사람 같아요. 갑자기 울다가 또 갑자기 웃다가 또 갑자기 막 서로 싸우다가 갑자기 또 막 또 끌어안고 막 또 친해지다가 이게 도저히 이해가 안 된다 그래요. 그리고 이 관계적, 예, 관계적인 거, 이 제가 이제 미국에서 5년 살았는데 관계를 잘 모르는 사람들 같아요. 어쨌든 이 릴레이셔널 그 피플이라는 한국인들이 그래서 굉장히 관계가 너무 복잡하고 이 관계가 또 사람을 망치고 이 관계 때문에 사람이 죽고 사는 민족이 한국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어, 이런 면에서 볼 때도 우리가 이, 이 표현의 중요성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불교나 유교 문화가 우리의 우리 민족의 흑문화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을 정서를 막은 것 같고요. 특별히 이제 그 기독교도 이렇게 이 정서를 막는 데 큰 역할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볼 때 감정의 지성화나 합리화가 된 사람들이 이 기독교인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화를 내면 안 된다, 분노하면 안 된다, 이런, 그리고 또 각종 정답들이 이 성경 안에서 많으니까 이미 정답을 알고 시작을 하는 거니까 내가 정답에 너무 먼 내 원래 모습을 이렇게 내가 만나주기가 굉장히 힘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감정을 머리로 푸는 사람이 많아요. 제가 이제 우리 선교사님들 상담할 때 가장 많이 했던 말이 특히 한국인들 아니 왜 선생님은 그냥 한번 화내면 되는데 왜 그렇게 그 감정을 머리로 풀려고 생각 중독에 걸린 사람. 생각에 감정이 풀릴 때까지 생각을 꼬리를 물고 생각 중독에 걸린 사람들 같아요. 그래서 감정을 감정대로 표현을 못하는 그런 그 함정에 걸린 사람들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대신 그 선교사님들의 그 한을 표현해 주는 적이 굉장히 많아요. 선교 그 상담할 때 제가 대신 막 화도 내주고 대신 욕도 해주고 대신 표현을 많이 해줬던 것 같아요. 그런 거를 잘 못하시고 그다음에 이제 상당히 합리화가 발달을 했어요. 그래서 그게 이제 그 진리를 굉장히 가로막는 것 같아요. 그 합리화. 모든 게 이제 은혜.
네, 우리 기독교인을 말하자면 모두 너무 많이 빨리 자기의 감정과 자기의 그런 그 정서를 돌보지 않은 채 너무 빨리 은혜를 받아요. 너무 빨리 은혜를 받고 너무 결론을 빨리 내려요. 아름다운 결론을 빨리 내려요. 그래서 이 내 감정과 내 어떤 그런 기준, 내 어떤 그런 그게 굉장히 갭이 있어요. 실제 모습과 내가 지금 그래서 굉장히 부자연스러운 그런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또 이제 디브리핑을 통해서 이런 문제들이 많이 해결될 수 있어요. 디브리핑은 여러분들 나중에 이제 또 한번 제가 강의를 할 텐데 디브리핑에 대해서 전 많은 소개를 할 거예요. 디브리핑은 상담하고 굉장히 다릅니다. 디브리핑은 들어주는 전문가들이 아무런 판단이나 끼어듦이나 조언 같은 거 없이 뭐 자기 편, 내 편이 돼서 내가 옳고 그름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그냥 내 편이 돼서 그럴 내 그 마음을 표현하고 발산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갖게 해주는 게 디브리핑이에요. 그리고 이 표현하고 발산하면서 저절로 정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기회를 주고 이럴 때 내적 면역력이 생깁니다. 이거를 이제 또 다른 말로 설명을 하자면 삶 속에서 겪게 되는 크고 작은 위기와 외상들 때문에 생긴 활성화 기억. 여러분 액티브 메모리가 굉장히 이게 중요한 의미인데요. 그러니까 모든 게 이제 내 DNA에 내재되어 있는 합체되어 있는 게 이 외상으로부터 생긴 활성화 기억일 때가 많아요. 그래서 내가 원치 않을 때 그런 아픔들이 조그만 트리거를 통해서 부각이 돼요. 원치 않을 때 고통과 함께 재현이 돼요. 끔찍해. 식자도 말하지 마. 시금치도 먹기 싫어. 이제 시댁에 시어머니한테 굉장한 상처가 있는 그 며느리들이 하는 소리예요. 식자도 꺼내지 마. 그러니까 이제 식자만 들어도 그 시댁에서 겪었던 시어머니한테 겪었던 시집살이가 그 고통이 떠올라가지고 시도 못 듣는 거예요. 이제 그런 예인데 그런 것처럼 다양한 위기와 외상들 때문에 생긴 그런 활성화 기억들이 우리에게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 액티브 메모리들 때문에 굉장히 우리가 삶에 굉장히 지장이 있어요. 면역력이 없어요. 위험에 노출이 자주 돼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디브리핑을 통해서 수시로 날 마음을 표현하고 발산하고 정리할 때 장기 기억 창고로 그 활성화 기억이 저장되는 일들이 일어나요. 이 활성화 기억과 장기 기억 창고의 그 기억의 다른 점은 뭐냐면 이 활성화 기억은 너무나 생각하기 싫은데 고통스러워서 나도 모르게 떠올라지는 게 활성화 기억이고요. 이 장기 기억 창고에 들어가 있는 거는 아무리 힘든 경험이라도 내가 원할 때 사진첩에서 사진을 꺼내 보듯이 그때 내가 너무 힘들었어. 고통이 재현이 안 돼요. 그냥 조금 그때 아팠어 이 정도지. 그때 내가 너무 힘들었는데 그러니까 그냥 추억하듯이 그 기억 사진첩에서 그거를 꺼내 쓸 수 있는 그런 기억으로 변환이 되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이 디브리핑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선교사 디브리핑을 조금 보면요. 선교지의 특징은요. 에너지 소모가 너무 극심한 곳이에요. 왜냐하면 내가 자란 곳이 아니기 때문에 모든 게 새롭고 모든 게 배워야 되고 또 오랫동안 선교지에 있어서 그런 건 익숙해졌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나라와는 틀려요. 그래서 충전이 자기가 너무 힘든 곳이 선교지입니다. 에너지 소모는 너무 많이 드는데 충전은 어려운 환경과 상황에 노출되는 게 선교지입니다. 선교사님들이 계신. 그리고 또 더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게 그 에너지가 너무 많이 드는 삶이라서 에너지가 굉장히 이제 필요한데 에너지를 얻을 길은 우리 한국보다 훨씬 없거든요. 그래서 에너지 과부하가 이루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근데 그거를 인식을 못해. 왜냐면 거기서는 그렇게 사니까. 그래서 과부하를 인식하지 못해서 얼마나 내가 지금 에너지 소모가 크고 에너지 과부하가 일어나는지를
잘 몰라서 방치하고 키울 수 있는 환경이 됩니다. 그래서 자신의 필요보다는 선교사라는 정체성과 명분에 집중해야 되는 삶이기 때문에 내 필요를 못 봐요. 잘. 그리고 명분과 나는 여기서 이런 걸 해야 된다라는 그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 집중해야 되기 때문에 나를 돌보기가 힘든 곳이 선교지입니다. 그래서 이런 속에서 이 병리적인 게 나도 모르게 방치된 채 자라요. 키워져서 이 한국 선교사님들은요, 몸에 너무 많은 그 신체화 증상이라 그래요. 너무 많이 그렇게 아까 얘기했듯이 말도 못하고 표현도 못하면 이 그런 것들에 대한 에너지가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신체화 증상이라는 병들이 생겨요. 그래서 그 여러 가지 뭐 그 노이로제나 뭐 장애들이 많이 생기고 그걸 제때제때 우리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이 아니라면 병이 자라요. 그래서 저희 단체에서도 암이 너무 많고요. 암으로 돌아가신 분도 많아요. 그리고 조금 아파서는 한국도 나올 수도 없고 조금 아파서는 아프다는 소리도 못 해요. 그래서 병이 많이 정말 많이 아플 때까지 그냥 거기 그냥 놔두는 거예요. 그래서 좀 아파야 교회에다도 내가 이렇게 많이 아프니까 한꺼서 뭐 뭘 하겠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형을 나도 모르게 의도치 않게 키우게 되는 게 선교 현장입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너무 늦지 않은 삶의 주기 속에서 이 디브리핑을 전문가가 직접 방문해서 도움을 받으면 그동안에 쌓인 감정, 스트레스 체크도 하고 어느 정도인지를 객관적으로 평가도 하고 또 발산도 하고 점검도 해서 또 내가 모르는 가운데 이루어지는 병의 진행을 막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선교지에 가서 선교사가 아파서 한국에 올 땐 이미 늦은 거예요. 그래서 이 디브리핑은 예방이거든요. 그래서 그 예방 차원으로 현장으로 직접 전문가들이 가서 디브리핑을 해주는 그런 사역을 제가 하다가 이제 코로나 때문에 이제 발이 묶였습니다. 그래서 사실 치앙마이도 제가 여러 번 갔어요. 근데 이제 작년에도 한번 가서 아주 디브리핑 사역을 하고 왔는데 베트남도 가고 중국도 가고 알바니아도 가고 많은 그런 현장에 가서 전문가들이 디브리핑을 해주는 사역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제가 어, 뭐 시간이 9시에서 10시 반까지로 하는데 뭐 질문도 좀 받고 싶고 그래서 제가 빨리 끝내겠습니다. 강의는. 그래서 일단 제가 좀 주목하는 건 이 면역력하고 그 굉장히 이게 면역력이 약해진 상태에 그 사람들에게 생기는 게 있어요. 내적 면역력이 없는 사람에게 생기는 어떤 의식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피해자 의식이. victimized mind. 이게 굉장히 이제 중요한 이런 피해자 의식이 있는 분들은요, 소위 말하자면 뇌코가 석자예요. 뇌코가 석자라서 남을 배려가 안 되는 상태가 돼요. 뇌가 너무 힘들고 내 필요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너무나 니디한 상태이기 때문에 전 자동적으로 관점이 나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삶의 문제가 생깁니다. 남을 생각해 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그 피해에 굉장히 극심하게 예민한 상태가 되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자기를 변명하고 정당화하고 어, 왜 나만 갖고 그래? 그러면서 좀 이렇게 많이 삐지고 뭐 이러는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이제 피해자 의식에서 나오는 것들이에요. 내가 어쨌다 그래? 내가 왜 뭘 잘못이야? 그러니까 자기를 변명하고 정당화하는데 전 자동적으로 이제 그렇게 됩니다. 면역력이 약한 사람들이. 그래서 이거는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약해 있을 때, 내가 피해 의식으로 사로잡혀 있을 때, 이 방어 체계가 발동이 돼요. 나를 보호하고, 이제 외부의 공격으로부터 나를 방어하려는 체계가 발동을 해서 교감신경이 굉장히 극대화돼서 굉장히 민감해지고 예민해져요. 그래서 내가 조금 여유가 있을 때는 별 문제가 아닌 게 조금 내가 이렇게 피해자 의식에 사로잡혔을 때는 그냥 모든 게 문제가 돼요. 아니, 저 남자가
멀쩡하게 지나가는 남자도 저 남자가 왜 나를 이상한 눈으로 비교하지? 모든 게 나를 피해를 주는 것으로 둔갑을 해요. 그 인식이. 아니, 저 사람은 왜 나한테 저런 식으로 얘기를 하지? 그러니까 요금 조금도 여유 있게 받아들이기가 힘들어져요. 정말 이상한 사람들 너무 많은 세상. 나를 괴롭히는 것들이 너무 많은 세상. 이제 이렇게 되거든요. 이게 교감신경이 이제 활성화돼서 그래요. 그래서 상처받은 자, 또 이제 이렇게 피해자 의식이 가득한 자들의 특징은 굉장히 과잉 반응을 해요. 내가 지금 말한 거는 과잉 반응이죠. 아니, 조그만 일에도 엄청나게 화를 내죠. 과잉적으로 반응을 하죠. 죽고 살 일도 아닌데 죽자고 달려들어요. 뭐 이런 사람이 있고, 아니면 반대로 전혀 반응이 없어요. 답답할 정도로 반응이 없어요. 찔러도 뭐가 안 나와.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극단적인 그런 반응이죠. 그리고 이제 보통 대부분 이제 피해자 의식이 많은 사람들은요, 최대 방어가 공격이 돼요. 그래서 모든 게 공격적이에요. 말도 공격적이고, 저도 좀 많이 좀 그랬던 것 같아요. 지금 좀 나아졌는데, 그냥 나도 모르게 이게 말이 공격적이 되고, 뭔가 이렇게 피해를 안 받으려고 미리 이제 목소리 크게 나오고, 이제 혹시라도 내가 피해를 받을까봐, 억울한 일이 생길까봐, 내가 억울하지 않으려고 그런 식으로 방어를 하게 되게 됩니다. 뭐 이제 이건 좀 넘어가고요. 그래서 hurt people, hurt people. 그러니까 상처받은 사람이 나도 모르게 상처를 주는 사람이 돼요. 왜냐하면 너무 반응을 크게 해서.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이 피해자 의식은 억울병이라고 제가 별명을 지었고, 이제 글도 하나 썼습니다. 억울한 일을 많이 당한 사람들이 피해자 의식을 갖고, 그런 피해자 의식이 있는 사람은 그 피해에 민감한 사람이 되기 때문에 적반하장. 내가 욕도 안 했는데 욕했다 그러고, 내가 때려보지도 않았는데 때려봤다 그러고, 다른 사람을 억울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감이 나는 이런 피해 의식이 많은 사람들은 그 억울병인데 좀비라고 생각해요. 그 좀비는 좀비를 만들잖아요. 계속 좀비를 만들잖아요. 이것도 그런 것처럼 억울한 사람은 피해자 의식이 있는 사람은요. 주위에 굉장히 억울한 사람을 많이 만들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이 선교지에서 면역력이 약할 때 나타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지는 이 피해 의식이 극대화되는 환경과 상황을 만나게 돼요. 근데 한국에서는 이게 문제가 안 됐던 것이 선교지에서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선교지에서 경험하는 그 스트레스, 상처, 억울함의 감정을 돌보지 않으면 나도 모르게 피해의식이 가득한 좀비가 될 수 있어요. 예전에는 내가 이러지 않았는데 갈수록 내가 왜 이렇게 편협하고 못나고 또 이렇게 못돼질까라는 솔직한 고백을 처음엔 하다가 이제 시간이 지나면 만성이 돼요. 만성. 그리고 안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본인이 이 마비를 시켜요. 만성이 되면. 본인은 이제 못 느끼게 되고, 노말이 되고, 비정상이 정상이 되고, 근데 남들은 다 알아. 근데 나만 몰라. 이런 분들이 성질에 가끔 있습니다. 그리고 노말이 된 상태. 격리 과정은요, 어, 처음에 급성으로 와요. 모든 게. 이 몸이 깨끗하고 건강한 상태일수록 나쁜 게 들어가면 바로 급하게 그 나쁜 게 나와요. 면역력이 강한 사람들은 바로 쏟아내요. 그 나쁜 독을. 그래서 급성으로 오는데 그게 이제 잘 안 되고 그 체계가 망가지면 아급성이 돼요. 조금 약해요. 그래서 아무리 몸에서 신호를 보내도 별로 못 느껴요. 그리고 암환성이 돼요. 그러다가 전혀 못 느끼는 만성 상태가 됩니다. 그러다가 퇴행성이 되고 그다음에 각종 암이라든지 심혈관 질병 이런 거 되고 장애적인 신경증, 인격장애, 정신병이 진행이 됩니다. 여러분 이런 간단한 내가 피해를 얼마나 당하는지, 내가 피해식이 있는지 이런 체크를 또 이제 전문가를 통해서 받으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얼마나 삶을 또 아니면 내 일상생활 속에서 왜곡된 부분들이 얼마나 있는지, 진리에 얼마나 막혀 있는 부분이, 진리에 내가 외면하고 있지 못한 부분이 얼마나 있는지, 그런 것들을 체크받을 필요가 있고, 디브리핑이 그런 것들을 도와줘서 내적 면역력을 키울 수 있다는 겁니다. 제가 2010년부터 이 디브리핑 사역을 한국에 정착시키려고 굉장히 노력을 했어요. 그래서 여기 이제 뭐 디브리핑 사역은 간단히 말하자면 들어주는 삶이고, 그냥 히어링이 아니라 액티브 리스닝이에요. 그냥 들려서 듣는 게 아니라 말하는 분의 그 현관의 의미까지 깨닫고 마음속 깊은 곳까지 듣고 이해하고 그렇게 적극적으로 듣는 일이 디브리핑 사역이에요. 특별히 위기를 경험한 사람들에게는요, 내 편이 너무 필요해요. 함께 함께하고 내 편이 돼서 위기당한 그 억울한 일들을 나누고 같이 울어줄 수 있는 사람이 더욱 필요해요. 근데 보통 이제 막 마음이 힘들어서 배우자한테 얘기를 하면 대부분 배우자들은 내 코가 석자예요, 솔직히. 나도 힘들어. 근데 다른 사람의 힘든 걸 얘기를 들어주기가 힘들어. 그래서 그냥, 선교사가 돼서 그런 걸로 마음속에 이렇게 하면 안 되지. 불평하면 안 되지. 뭐 이런 식의 반응을 한다든지, 아니면 들어주는 척만 한다든지. 그래서 정말 들어줄 사람이 너무나 부족한 게 선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그런 걸 많이 경험했고, 그래서 또 제가 또 다시 제 개인적으로 이 디브리핑 사역이 상담처럼 전문적인 구조와 툴이 정착돼서 완전한 전문 분야로 발전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제가 2020년까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쉽지는 않네요. 네. 어쨌든 제가 끝으로 요거는 이제 제가 뭐 디브리핑 요원들 이제 전문성을 키우고 조직화돼서 선교사 돌봄 사역이 정말 이 디브리핑이 초석이 돼야 돼요. 디브리핑은 돌봄 사역의 멤버 케어의 기본이 됩니다. 그래서 이 디브리핑을 통해서 그 선교사님들의 펠트 니드, 정말 필요가 뭔지를 직접 들어서 선교사님도 몰라요. 내가 뭘 필요한지, 내가 뭐가 문제인지 모르실 수 있어요. 그럴 때 이 전문가한테 이런 디브리핑을 통해서 그걸 발견하고 규명하고 그리고 이제 위로도 받고 또 회복되는 일들이 이 디브리핑 사역을 통해서 활발하게 이루어지기를 바라요. 그러니까 병이 방치된 채로 계속 자라나는 일을 막아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그 인터서브에 제가 이제 글을 쓴 게 있습니다. 그 잡지에. 제가 말레이시아의 코타키나발루에서 너무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었어요. 디브리핑을 해로 갔는데 그때 내가 뱅기 피버 같아요. 뭐 어떤 거를 걸려가지고 너무나 고통스러워할 때 옆에서 같이 내가 디브리핑 해줬던 그분들도 힘든데 그분들도 너무 힘든데 내가 이렇게 아프니까 감당이 안 되셔가지고 나를 귀신 들린 자로 몰았어요. 그래서 병원에 가도 병명은 안 나오는데 아프다고 호소하니까. 그래서 이제 너무 힘들었는데 내 말을 듣고 내 이걸 이해해주는 내 편이 너무나 필요했던 그런 경험이 있는데 내 얘기를 들어줄 단 한 명만 보내달라고 또 내 고통을 이해해줄 사람이 너무 필요하다고 내가 이렇게 울면서 이렇게 기도했을 때 한 명을 보내주셨어요. 지금. 근데 부부더라고요. 부부가 왔는데 그 부부는 하나인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이후로 내가 이런 상담을 하거나 디브리핑을 할 때 방문하는 선교지에서 만났던 그 많은 선교사님들이 또 많은 분들이 뭐 선교사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You are my prayer answer라는 얘기를 가장 많이 들었어요. 간절히 내 얘기를 들어줄 사람을 보내달라고 할 때 그 기도 응답으로 그분이 나를 보내준 것 같아요. 그런 얘기를 굉장히 많이 듣고 사역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코로나19 이후에 선교사님들한테 가장 더 필요한 거는 디브리핑 사기라고 저는 감히 얘기하고 싶어요. 그래서 이 면역력이 갈수록 이 면역력이 너무나 중요한 시대가 되는 건데, 우리 이 선교지에서도 이 내면의 면역력을 키울 수 있도록 도와줄 전문가들이
너무나 많이 필요하고, 또 이제 그런 분들이 많이 또 훈련받아서 그렇게 또 다른 사람을 섬기는 그런 일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네, 여기까지 제가 오늘 강의해도 될까요?